미증시 반등과 나스닥 2%대 상승에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1256.2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 2년 만에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여행 관련주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오위즈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2%대 상승했습니다. 플레이위드가 신작 모바일 게임 C램을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에 출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HK이노엔이 원형 탈모증 시장에서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분류되며 강세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달러와 약세와 나스닥 상승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했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전일 엔비디아 여파로 울었던 증시가 소매업종 메이시스와 윌리엄스 소노마 등 실적과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0.98%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개장한 후에 중국 증시까지 또 산업 지원책 등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정오까지 잘 지켜내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에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끝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꺾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1,900억 원을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사면서 거래 마쳤는데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업종별 등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다수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창고업과 보험이 2.73과 2.53으로 가장 강한 급등을 보여줬고요. 비금속 광물만 약했습니다. 마이너스 1.25%로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주 살펴보시죠.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5.96%, 4.98%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하나손해보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하나생명이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수 증가 공시를 내면서 한화생명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째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일 저희 코리아마켓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델리티가 5%의 지분율을 공시한 종목에도 현대해상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5% 정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롯데칠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업종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글로벌 페인트 브랜드인 벤자민 무어와 협업 굿즈를 출시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2.6%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1월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코리아마켓 맵으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기분 좋게 빨갛게 물든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아쉬운 장세를 최근에 좀 이어오기는 했지만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주말 전에 편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대한항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본 여행 간다. 일본 여행길이 2년 만에 열린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행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제 화물로 실적을 좀 보였다면 이제는 또 여객에 대한 이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늘 2.97%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한번 보시죠. BTS가 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백악관에 방문을 합니다. 오늘 1.86% 상승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 훨씬 더 크게 올랐는데요. 이 강세를 조금 반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강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종목 이렇게까지 짚어드리고요.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200 지수 1.1% 올라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 수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 넘게 담아줬고요. 기관도 크지는 않지만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장기 계획 투자가 활발합니다. 삼성, SK, LG가 연달아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재용 450조 투자 목숨 걸고 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삼성은 지난 24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발표를 통해서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SK그룹도 동참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이런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247조 원을 투입한다고 26일에 밝혔는데요. 세 가지 분야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BBC로 약칭을 하고 이를 키워나갈 5만 명의 인재를 국내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투자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LG입니다. LG가 5년간 106조 원을 국내 연구개발과 최첨단 고부가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신규 사업과 증설, 연구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적과 미래 산업 강화로 우리 증시와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0.29% 상승한 87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처럼 전강 후약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넘는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흘러내렸는데요. 0.2% 강보합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은 3거래 연속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600억 넘게 담았고요. 외국인은 거세게 팔고 있습니다. 1,5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에는 음식료, 담배와 오락문화 꼽아봤고요. 하락률 상위 업종으로는 운송과 기타 제조를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을 끌어올렸는지 음식료, 담배 업종이죠. 보겠습니다. 바로 사료주였습니다. 일단 한일 사료 보면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풀렸습니다. 25%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 현대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한탑 등 관련 사료주들이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죠. 관련 기업의 주가도 끌어올려졌는데요. 우리손 FNG, 육돈 관련 업체인데요. 오늘 14% 넘게 급등하면서 2,8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최근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소식이 있었죠.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 급등을 했지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대체 상품으로 닭고기에도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림과 동우팜투 테이블 그리고 마니커 FNG 등이 5에서 7% 정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 맵으로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먼저 게임주들 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은 등락이 종목별로 엇갈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약세를 보인 반면 컴투스와 넥슨게임즈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과 JYP엔터 그리고 YG엔터가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냈고요. 파라다이스 보시면 4% 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 드롭백 중 일본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까지 받으면서 6% 넘게 일주일 동안 올랐네요. 1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원 넘게 내리면서 1,250원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하향 안정화가 된 모습인데요. 전문가의 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은 전날 금통위에서 물가를 꾸준히 강조했던 금통위 신입 총재의 영향으로 워낙 강세 재료로 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달러와 강세 둔화입니다. 달러와 강세 둔화에 따른 외국인 매매 행보를 전망을 해보고요. 투데이 핫이슈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 투톱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달러화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약세 전환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는 얘기도 있지만 달러화 강세가 둔화되는 국면에 투자자들이 기회로 삼을 전략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환율이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확실히 외국인들이 돌아섰거나 이런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그동안 이제 환율을 보시면 우리 시장하고 연동이 가장 크게 됐었는데 이제 환율이 좀 빠지면 우리 시장이 좀 그나마 괜찮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거래량도 줄은 상황에서 선물 거래가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이제 그랬고 오늘은 오히려 선물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 환율이 더 빠지지 않았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물론 현물도 사긴 샀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환율 자체가 제가 볼 땐 1240원대 밑으로 와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안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오늘이 물론 좀 떨어졌다는 면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 수준에 오지 않았냐라는 환율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ECB나 이런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달러하고 유로가 또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달러가 과연 계속 강세를 더 유지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피크아웃은 뭐 그래도 조금 보였다라고 볼 수 있더라도 1,240원 이하로 떨어야지 안정권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달러화가 이제 방향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오늘 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복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매도세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행보에서 어떤 점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딱 그거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의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 뭐 여기에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지수는 뭐 마디를 만드는 저점 구간의 확보 이 자체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전후 그리고 코스닥은 한 860선 전후가 좀 되는 것 같고요. 환율 단으로 봤을 때는 1,25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한 10원 정도 여기가 좀 중심선을 좀 잡아갈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1,200원, 1,300원 정도의 이 빅피규어 안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뭐 인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은 뭐 좀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종목은 좀 단순하게 환율 하락기에 좀 강세를 좀 띠는 오늘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뭐 여행, 항공 그리고 이제 원화 표시 자산에 좀 강세가 나오다 보니 이제 금융주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선호 현상이 그대로 좀 여실히 좀 나왔었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성장주 쪽,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메타버스나 게임 같이 완전히 좀 저점에서 그동안 좀 눈높이를 못 맞췄던 그런 종목들의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유입, 뭐 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환율은 일단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이제 환율이죠. 그렇게 좀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달러가 약해진 건지 원화가 강해진 건지를 먼저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비겁한 말씀입니다만 좀 원화가 좀 강세라기보다는 달러가 약해졌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위안화가 또 그 약간의 반전을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원화 자체의 어떤 반전 포인트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 하락의 좀 직접적인 영향인 역시 프로그램 매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적인 변동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율의 좀 간접적인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질성이 강한 위안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처럼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1250원, 60원 상태에서 큰 변동성 없이 상향 안정화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하락하면서 뭐 금융이나 또 에너지,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쪽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좀 봐지고요. 만약에 원화 강세가 조금 더 나와서 1,200원 초반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 한 2,700~800선까지 우리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약진을 하면서 역시 이제 IT나 자동차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반대로 이제 1,300원으로 이제 다시 좀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외국인은 다시 프로그램 매도를 강화시키고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시나리오는 어쨌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니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외인이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해운 쪽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형 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LNF와 PNT 같이 이제 2차 전지의 장비와 소재 그리고 뭐 심텍과 SFA 반도체 같이 반도체의 부품과 장비 이런 쪽에 외국인들의 좀 편중이 조금씩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라 딱 집어서 하는 외국인의 매매가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것들에 대한 종목 수익률을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서 어떤 쪽의 외국인의 어떤 편향이 좀 심해질지 요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요 안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하는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약세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안정화가 된 뒤에 좀 확인을 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고 종목을 선정하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5% 정도 빠지면서 암울한 소식들이 좀 양산이 됐었어요. 어제 SK 하이닉스의 하락 그리고 또 오늘의 반전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예, 일단 어제 하락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더컷에 대한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버의 연수를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안 올라다 보니까 뭐 1년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할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다 그래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루머 자체는 사실은 저는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그 작년에 이미 그 올해 서버 계약들을 할 때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거래를 하는데 할 때 이미 연수를 이미 1년 정도씩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온 이슈입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나온 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한 건데 사실은 뭐 1년 정도 연수를 늘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원래는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조금 더 컸다고 보고요. 그게 과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 봤을 때 물론 뭐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만 심리적으로 조금 그거 이슈들이 지금 이제 그 AW 쪽에서만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쪽으로 다른 미국 업체들로서 또 넘어가게 되면 그게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심리는 또 악화될 수 있고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심하게 폭락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서 그래서 더 뭐 2,500을 뚫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시장이 안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이슈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어느 정도 하이닉스의 주가의 바닥을 좀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가 많이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 다시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디램을 계약할 당시에 이미 1년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상황인데 또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약화된 가운데서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매물이 급하게 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주가 악재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도 나오고 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우리는 이제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 좋을 때 사야죠. 네. 쌀 때 사는 거는 뭐 맞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이제 과연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우리 박정원 연구위원하고 같이 현 주가 이하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빅2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는 굉장히 좀 좋은 스탠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뻔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확실한 게 굉장히 좀 많아졌죠. 이 뭐 오더컷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오더컷도 있고, 역시 좀 그러니까 중국의 셧다운이 끼어 있으면서 이 모바일 쪽의 어떤 이제 수요 확인 이런 것들이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서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투자 규모나 파운드리에 대한 유치 여부, TSMC와 지금 뭐 피 튀기는 전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묘한 그 갈등이 있는 게 이제 소부장 쪽도 어쨌든 원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원가 인상과 또 SK나 삼성 쪽에서의 좀 단가 인하 두 개가 좀 갈등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 모바일이 풀리는 게 저는 이 모든 것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국 쪽이 살아나야 모바일 디램도 살아나고 지금 서버 디램으로만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세트 업체들한테는 역시 이제 중국 쪽의 그 오프닝이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7월 초, 7월 한 말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는 역시 한 번에 왕창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뭐 속된 말로 좀 물려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경우에는 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좀 인내하시고 관망하시면서 가능한 한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빅2에 대해서는 뭐 다소간 좀 보수적인 시각, 그리고 이 기회는 역시 소부장에서 찾자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부장을 또 매력적인 그 섹터로 꼽아주셨는데 빅2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 하지만 쉽게 이렇게 매수에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조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왜 반도체 2차 전지 뭐 에너지 이쪽이 핫한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그 미국의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대립하면서 그게 이제 기술 이전 문제로 이제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제 공급망이 변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특히나 이제 그 소부장을 아까 보자고 하셨는데 봐야 될 이유는 일단은 새로운 기술을 반도체 업황 자체는 말 그대로 좀 슬로우다운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이제 그거 말고 업황을 그나마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결국 이제 소부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업황이 좀 슬로우다운 한 가운데 그나마 소부장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DDR5라던가
아니면 그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새롭게 올라오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포커스를 봐야 돼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시면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나온 업체들이 많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계속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DDR5와 비메모리 투자를 확대하고 실적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업체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메모리 쪽은 전공정이죠. 전공정에는 이제 삼성전자 따라서 증설을 했던 그런 소재 업체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월덱스를 비롯해서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역시 이제 후공정 패키지 쪽이 좀 강조가 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은 지금 돈을 쓰는 시점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증설과 투자를 하고 있는 협력사를 찾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 쪽, ISC나 뭐 TL이나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빅2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부근은 맞습니다만 반등 트리거가 지금 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제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런 시점까지는 불확실성과 함께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면 괜찮을 것 같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익절과 손절을 딱 사전에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중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전공정과 또 테스트 업체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빅2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이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활기차게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특히 코스닥이 비실비실해지면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이 빨간불로는 거래를 마친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건 이 코덱스 콩선물 환해지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코덱스 인버스와 타이거 인버스입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원자재 관련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건 이 코덱스 콩선물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곡물가가 최근 정점을 찍은 후 소폭 밀렸지만 그래도 대두 가격이 1년 새 14%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대두 가격이 2.7% 오르면서 이 상품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률을 올렸겠지만 우리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은 참 걱정입니다. 이 다음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간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WTI 3.4% 넘게 오르면서 114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유 관련 상품이 2.8% 오르면서 5,7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인버스 상품들이 하락률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인버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인버스가 1%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인버스 상품의 차트 보시면 전반적으로 5월 12일 고점을 찍고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1.1%, 1% 넘게 빠지면서 4,470원, 4,97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대 반등하면서 도쿄일렉과 소프트뱅크그룹 등의 주가가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공급망 안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통업체 실적 호조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열린 미국장에서 주목할 일정과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4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은 시장 영향력이 높은데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물가 변동을 측정하고 구매 동향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작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틀째 1위와 2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 올라온 SK텔레콤 체크해 보시면요. 최근 국내 통신 3사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과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 통신주 가운데 오늘은 KT가 강하게 올라주면서 50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SK텔레콤도 순환매 돌면서 오를 것이라 생각한 개인은 7거래 연속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요. 2위에 있는 종목 HMM 오늘 안 볼 수 없겠죠. 4월부터 완반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가 상승을 보인 가운데 이 BDI 지수도 계속 오를 것이라 보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HMM은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째 동반순 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이 8거래일째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HK이노회는 오늘은 엑소존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좀 개인이 매도했지만 이전에 매수 강도가 강했기에 4거래일째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위메이드와 컴투스홀딩스까지 게임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컴투스홀딩스는 전일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12% 급등했는데요. 2위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도 살펴보시면요.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2차 전지 팔자주였던 코스닥에 바이오주들이 좀 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그리고 시젠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램시마 SC가 이끌면서 하반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만 원대로 올라오면서 횡보할 때 힘들었던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5.5% 오르면서 6만 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다시 돈이 모이는 2차 전지, 하락장에서도 매수 기회인지 핵심 이슈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주가 5월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LG엔솔 오늘도 잘 버텨줬고 또 LNF가 굉장히 강했죠.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는데 한미 동맹 강화와 또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 등 호재가 좀 만발합니다. 이 섹터에. 이제는 좀 차분하게 업체들의 성장성을 체크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2차 전지 업체들의 성장성과 향후 이 좀 차별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체들의 성장성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랄까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면 이제 소재 업체들 실적들이 상당히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 걱정이 되었을 때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방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캐파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게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엔솔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이 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유럽 쪽에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성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두운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웠던 시점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서 버텨준 시점이 되니까 아마 하반기나 내년을 보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셀과 소재업체의 실적 차별화가 좀 시작이 되고 이제는 고객사가 누구인가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적 차별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셀보다는 소재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과 소재업체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2년 정도를 뒤로 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캐파를 올리고 누구한테 수주 받았다. 그럼 다 같이 이제 좋아하고 그때부터 또 소재 업체들이 이만큼 캐파를 올릴 거니까 같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를 잘 팔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잘 못 파는 업체가 약간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잘하고 있는 업체가 좀 더 부각이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좀 더 중요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테슬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점유율이 15%가 약간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은 한 2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MEB 플랫폼, 이제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양산형 전기차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독주 시대가 좀 막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열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ID3, ID4 같은 MEB 플랫폼 기반의 볼륨 차량들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망 관리 쪽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품질 측면에서도 약간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생산성을 좀 더 빨리 올려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공급망 관리에서 있어서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는 일단 테슬라 밸류체인 집중해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5%에서 20%로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공급망을 관리를 잘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테슬라향 납품사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그동안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세가 나오고 주요국들이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말씀 주신 것처럼 변화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사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투자자들 어떤 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테슬라, 그러니까 내년, 이게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만 봤을 때는 이제 생산량이 약간 이제 차질이 있었잖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것이 어떻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3월 22일 날 베를린 테슬라 공장이 허가를 받았던 거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럽이 지금 취하고자 하는 스탠스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석유의 50%가 이제 자동차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동차를 빠르게 전기차로 바꾸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유럽 공장이 상당 기간 이제 허가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기 전인 3월 22일 날 베를린 공장이 이제 열어가면서 그때 이제 독일의 이제 경제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이 하벡 부총리가 기공식에 참여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를린 공장은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서 굉장히 심볼릭한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금 이 에너지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에서 전기차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리를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의 생산량 회복 추이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점유율 확대 추이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SK온이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또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이런 북미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북미 이슈는 저희가 이제 2020년 그때부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미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북미가 아니라 멕시코 쪽에 셀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북미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향후에 정말로 실현이 될 때까지 뭐 지켜봐야 될 이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을 이제 발판을 삼아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들을 좀 역전시키거나 최소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대략 전체 이제 시차 판매 20% 내외가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20%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북미 같은 경우 아직 6%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포션이 늘어날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정체를 했었던 그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관련한 이제 빌드백 배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과를 저희가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성장성 측면에서나 아니면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6% 내외라고 하면은 앞으로 채워갈 그곳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CATL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터리 세계 점유율 1위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력이 LFP 배터리라고 모두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LG 엔솔이 LFP 배터리 양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LFP 양산을 LG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기보다는 ESS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향후에 이제 LFP로 자동차 배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SK온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다른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이제 시각과 다르게 저희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특허들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생산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사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전체 자동차 중에 거의 50% 가까운 이제 자동차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LFP 배터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 LFP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3가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400km 정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400km 가면은 사실 짧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충전 인프라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코스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특정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약할 수 있는 그런 광물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LFP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데서 최근에 이제 LFP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경쟁력 있는 소재들을 개발해 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충분히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북미의 이제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LFP 배터리에서 관심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FP 배터리도 향후엔 뭐 셀투팩이나 이런 기술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뭐랄까 좀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들도 좀 남아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온도 LFP 배터리의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또 삼성 SDI도 이 LFP 배터리에 대응하는 망간 리치 배터리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터리인지 일단 궁금한데 향후 중저가 보급형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엔트리급 모델에는 이제 LFP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형 모델에는 이제 망간 리치를 쓴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SDI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망간 리치 배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LFP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시점이 이제 2025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는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발트를 안 쓴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또 여전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로 좀 많은 이제 리스크가 제기가 되었었던 니켈은 여전히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측면에서 보면은 니켈 비중을 좀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겠지만 2025년이 이제 양산되는 시점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보다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2025년 양산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네네.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건 좀 추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할수록 또 우리가 친환경과 에너지에 또 관심을 가질수록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좀 큰데요. 향후 폐배터리 시장 어떤 형태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실까요? 네.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폐배터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이제 광물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각국에서 특히나 유럽 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특히나 양극재나 이런 소재들 중에 일부분을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한 메탈을 쓰는 쪽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은 향후에 좀 더 중요해질 텐데 다만 이제 폐배터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들이 폐차가 돼서 폐배터리가 많이 쌓이는 그 시점에서야 사실은 볼륨을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중요성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전에 드렸던 것처럼 코발트나 니켈 같은 주요한 광물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미나 이런 쪽에서 이제 라이사이클이라는 업체가 이제 LG 그룹하고 그다음에 GM 쪽에서 하는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를 회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콩고 같은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대외 의존도를 좀 줄이고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폐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장이지만 그 폐배터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조금 시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가 사실 미래 성장성을 보면 현재 이만한 산업이 없어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봤을 때는 또 적정한가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 주가가 많이 빠졌긴 한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뭐 앨런 머스크의 이제 개인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업체들, 소재 업체들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안 받았고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을 실제로 열어보면은 계속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라는 것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LNF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테슬라양 쪽의 비중이 거의 70~80% 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엔 더더욱이나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는 업체를 이제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런 쪽에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서프라이즈가 반복되면은 비싼 밸류에이션이 결국은 썩 비싸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적으로 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에서 좀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고밸류와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잘 나와줬고, 또 LNF도 뭐 거의 테슬라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70~80%니까. 근데 실적이 잘 나와줬고, 이래서 테슬라도 시장에서 우려를 했지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 그리고 삼성, SDI, 뭐 첨보라든지 2차 전지 업체 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꼽으실 것 같아요. 혹시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각 종목별로 투자 의견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2차 전지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LNF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2분기에도 1분기 대비 좀 더 나은 실적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 하반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2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나 주요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이제 메탈 가격이 원자료 가격 올란 것들을 가격에 반영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셀 업체들은 시차를 두고 또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이걸 또 배터리 가격이 올려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풀리 반영되면서 뭐 마진율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보면은 볼륨이 출하하는 볼륨이 뭐 테슬라 공장에 약간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미국 공장 물량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지는 LG 엔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신규 공장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양극재를 가지고 또 테슬라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LNF를 이제 소재 업체 중에서 최선호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셀 업체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고요. 또 소재 업종으로는 LNF를 꼽아주셨는데 삼성 SDI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네네.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삼성 SDI도 저희는 이제 최선호주는 아니지만 차선호주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SDI가 너무나 보수적인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전략이 맞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볼륨 차량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차 가격에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럭셔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올릴 수 있고 충분히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가격을 올려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열심히 좀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SDI의 주요 고객이 아우디나 이제 BMW 쪽인데, 그런 럭셔리 차량들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생각보다 좀 판매량이 괜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면 SDI가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에서 있어야 어려움을 좀 덜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SDI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코발트와 니켈 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한 국가에 너무 좀 귀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또 북미 시장에서도 넓혀갈 거고 유럽 시장에서도 좋을 거지만 이렇게 한 업체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게 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집중되어 있는 이제 매출 구조라는 건 사실 리스크일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의 지금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지금 가파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겠지만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이라든지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 지금 3개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자동차 공장 한꺼번에 올라가는 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리소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급망 문제를 저희가 들 수밖에 없는데 공급망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만 톤을 이제 장기 계약을 했다라고 어떤 A라는 업체랑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업체가 판매를 못 해버리면 지금 그거는 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선택과 집중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슈와 최선호주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매일 오후 4시 여러분의 내일장 힘차게 열어드립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